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바로 낙법입니다.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도 취업률도 떨어지고 폭염으로 전력도 농수산물 생산성도 떨어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오면 일할 능률도 떨어집니다. 살다 보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일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는 왜 평소에 오르는 법에만 관심을 갖고 떨어지는 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경제도 잘 될 때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잘 되지 않을 때를 잘 살펴야 하고요. 농사도 풍년일 때, 흉년일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도 잘 나갈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일만 남습니다. 잘 넘어지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2018년 7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그렇죠. 농식품부가 그래서 이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관한 내용을 오늘 오전에 발표하셨죠?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농식품부가 이 농가 피해가 커지고 또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몇 개 품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28도 이상으로 이 폭염이 지속되면요. 무름병과 같은 병이나 또 칼슘 결핍 등으로 생육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랑 사과 같은 과일의 경우에는요. 강한 직사광에 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열매 껍질에 좀 화상 비슷한 전무늬가 생기는 이 햇볕 대임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재 농식품부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농축산물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네. 또 수급 안정을 위한 이 비상 TF 팀도 가동하면서요. 이렇게 폭염에 민감한 품목들이나 이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미리미리 지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서민들 힘든데 물가까지 올라가면 정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물가라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연도에 또 특히 이 장마가 일찍 끝나고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 맛있는 이야기 좀 해보죠. 맛있는 소식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이 또 이 24절기 중에 딱 절반에 해당되는 대서잖아요. 네. 네, 이 대서가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좀 무더운 여름철에 딱 먹기 좋은 이제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인 복숭아를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복숭아가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시즌이고요. 또 효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복숭아는 수분이 거의 90%나 차지를 하고 있어서 네. 갈증 해소에도 좀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랑 또 유기산도 풍부해서요.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이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서 이 피부 미백 원하시는 여성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네, 복숭아가 수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수박만 생각했었는데. 네, 수분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에요. 그렇네요. 여름철에 아주 효자 과일이네요. 복숭아 여러분들 잘 챙겨 드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장바구니 물가 한번 알아보죠.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특히 가격 변동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농산물은 이 날씨에 많이 민감해서요. 이번 주는 얼갈이 배추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네. 장마가 좀 일찍 끝나고 이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다 보니까요. 이 잎이 시드는 현상을 좀 발생을 하면서 산지에서 반입 물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지금 키로당 2,8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는 가격 살짝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날씨에 민감한 품목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지금 적상추 가격도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상추는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요. 잎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확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난주는 100g당 1,000원대 이제 구입을 하시던 상추가 아마 이번 주는 비슷한 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른 가격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엽채류가 더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네. 반대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른 품목이 있긴 하지만요. 다행히도 가격 내려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는 애호박이 조금 저렴해지겠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이제 폭우랑 폭염 피해로 인해서 애호박 가격이 살짝 비싼 편에 좀 속했어요. 근데 또 다행인 건 이 같은 시기인 올해 7월에 충청권에서 애호박 재배 면적을 좀 늘리면서요. 가격이 이제 내려갈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파프리카 가격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슬슬 학교 방학 시즌에 좀 돌입하다 보니까요. 네. 급식업체 대량 납품 수요가 좀 감소를 하면서 파프리카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g당 지금 1,000원대에 구입하시던 파프리카를 이번 주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애호박과 파프리카는 조금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렇게 더운 날 식중독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 한 번 더 주의사항 짚어주시죠. 네, 여름철 건강관리하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또 바로 식중독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캠필로박터균이라고 해서 이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인데 특히 여름철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날 것이나 또 덜 익은 고기류 아니면 오염된 식재료에서부터 좀 전파가 되고요. 복통, 발열, 설사같이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또 이 맛있는 음식 먹고 아프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이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안 걸리시려면요. 고기는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하고요. 또 생고기 이제 조리하실 때는 식기구를 좀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고 네. 조리가 끝나면 바로바로 이제 비누로 손 씻는 거 잊지 마시면서 여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고기를 익혀 먹고 또 생고기 조리 시에는 식기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 후에는 비누로 손 씻는 거 기본인데요, 그렇죠? 네. 기본만 지키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경제 프로그램답지 않은 멘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왜 이런 내용, 낙법에 대한 내용, 예기치 않은 일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교장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 충격에 빠지게 했던 노회찬 의원 사망 뉴스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에서는 자살 예방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요즘 이 더운 여름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누구보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앞장섰던 의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저희 직원들 뉴스를 다루는 모든 분들도 참 마음 아파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뉴스들 또 정직하게 또 저희가 자살 보도 언론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의 깊은 위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최저임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오늘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 재심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프로그램에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나와서 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경총에 재심의를 냈지만 아직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직접 경총 측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총 이명태 경제조사 1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셨죠? 네, 제출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이의 신청, 최저임금법에 보장돼 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예요. 네. 그리고 고용부 장관은 각 단체에서 제기한 이의를 검토하시고 이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은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약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은 이의 제기도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정부에서 사용자 단체든지 아니면 근로자 단체에서 제기한 이의를 검토하신 후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면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같으면은 8,350원일 텐데요. 그 8,350원을 그대로 고시를 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경총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장문의 사유서, A4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8,350원, 이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경총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수가 약 10만 명대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진한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돼서 저희는 이 제기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그러니까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수준 자체도 최상위권이고, 그다음에 영향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영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잘 아시는 바처럼 한 10개사 중에 4개사의 중소기업은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으신 경우에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임금 근로자의 한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원래도 또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는 점,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인상률 10.9%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셨던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사용자들 입장, 특히 경총 입장에서 보면은 산입범위 개선분 보존분이라 그래가지고 1.0%를 인상률에 높인 점은 잘못된 조치라고 보고요. 이거는 네.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협상 배려분이나 아니면 소득 분배 개선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그 4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이 최저임금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총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겁니다. 4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업종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통일되게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미 최상위권인데 수준이 최저임금이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았고 위원회의 산출 근거가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만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지금 경총이 추산하는 이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8,350원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우선 첫 번째로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다음에 모든 기업이 이 법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가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만 네. 그 금액이 한 16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16조 4천억이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매년 이 최저임금 미만자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530원이었는데요. 이 7,530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그러니까 내년에 한 820원 정도 오르는데요. 이 820원에 뭐 산입범위 개선 효과까지 한 10% 감액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만, 추정을 해봤더니만, 그 인건비 추가 비용도 약 9.9조 원, 약 10조 원에 달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3대 3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 사용자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근로자위원도 그 중간에 불참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협상 참여 배려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 협상에 성실히 참여했기 때문에 협상 참여를 했기 때문에 1.2% 더 반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하나 냈습니다. 네. 그 참고 자료에 따르면은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협상 배려분에 대해 특정 참여 주체가 퇴장이나 불참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기로는 이런 의미가 그 사용자들이 마지막 저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그 투표를 통해서 부결이 된 다음에 마지막 두 차례 회의를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불참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면은 그 근로자위원들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을 하셔가지고 5, 6월 심의 과정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그 민주노총에서 추천하신 근로자위원분들은 마지막 회의까지도 안 나오셨거든요. 네. 이런 불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또 배외 변수하고 노사 주장의 근거를 최저임금 협상 배려분에 고려하셨었는데 정작 지금 최근 경제 여건도 어려워지고요. 특히 그 고용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협상 배려분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이 인상률을 조금 줄이는 방향의 마이너스 수치가 제시되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총이 지적한 지금 협상 참여 배려분이나 아니면 앞서 지적하신 소득분배 개선 기준 변경 같은 부분은 이제 과거의 최저임금 협상이 하도 지리멸렬하니까 하나의 도움 주는 장치로 이렇게 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도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요. 네. 이런 그 인상률을 제시했을 때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노사가 아니면은 뭐 근로자분들이나 기업주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수용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기준 자체를 변경한 거, 특히 그 소득분배 개선 기준을 뭐 기존의 중위임금 기준으로 하다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셨다 그랬는데요. 네. 평균임금 자체의 뭐 통계적 한계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뭐 55% 수준이었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되면은 다시 그 55%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아실 텐데 이런 뭐 노사 공익 간의 별도의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이런 분배 개선 기준을 변경한 건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그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 1.0%를 인상률에 반영하신 거는 그 잘들 아시겠지만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법 개정이라는 게 네. 협소한 산입 범위로 인한 불합리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나가는 과정인데 특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불합리한 제도를 좀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이 위원회에서 이번 인상률 결정을 할 때 이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랑 무색해하는 좀 잘못된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협상을 위해 마련한 개념이 협상의 한쪽에 불공정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경총이 이걸 부인하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의제기 자체도 법에 규정이 돼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의제기 자체도 보면은 최저임금을 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 저희 사용자들 아니 특히 경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번 8,350원은 조금 이의가 있으니 네. 이런 거에 근거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고용노동부에 이제 이의 제기서 내셨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네.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의 이의 제기서를 받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판단 자체는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희들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번 제도 시행 이후 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에 네. 노사가 서로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의 제기건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네. 내년도 이제 10.9%의 최저임금 인상 있는데 이런 그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조금 너무 커지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좀 정부에서 반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경총의 이명택 경제조사 1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경총의 입장 들었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최저임금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특집 들으시면서 또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들으시고 답을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더워도 너무 덥죠.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비 중인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출범 시작부터 이 원칙을 내세웠던 정부가 결국 전력 수요가 폭주하니 원전에 기대는 상황이 아니냐며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지진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 화력을 포기하자는 취지의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1번 탈원전, 2번 탈도심입니다. 샵 0945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요. 폭염에 대한 더 큰 피해가 생길까 봐 정말 걱정인데요. 그나마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키면서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 이러다 과부하 걸려서
전기라도 끊어지면 어떡할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생활경제 백서 시간에는 우리 생활의 가장 큰 이슈예요. 요즘 폭염에 관한 이야기, 전력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더운데 사람들이 이 1994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이때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과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네, 내일이 걱정이라. 내일 전력량이 걱정이죠. 예전에 심하게 더웠던 것 같은 그런 어슴프레함은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온이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덥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런가요? 네.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북반구가 다 더워. 이 정도 이해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예. 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하니까 뭐 집집마다 에어컨에 선풍기에 켤 수 있는 거 다 켜고요. 그래야죠. 켜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전력 수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최대 전력 수요는 가령 이제 한 1,000명 정도 사는 빌딩이 있을 때 네. 점심시간 되면 우르르 밥 먹으러 내려가시잖아요. 그쵸? 그럼 엘리베이터 몇 대 해놔야 될까 이거죠. 5대, 6대. 근데 네. 7대 놓으면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고 네. 5대 하면 모자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6대 해놓는 그런 정도. 대개 최대 전력 수요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겠죠. 설비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대 전력 수요 설명해 주신 이 개념, 이 최대 전력 수요를 매일 우리가 갱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전력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대략은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불안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안심이라는 건 네. 이제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더 극단적인 기후 폭염이 더 세지거나 이런다는 거는 아마도 진도 9나 9.5 이상의 지진이 오는 정도 확률일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9 정도 넘어가는 지진이 한반도에 온다. 네. 이러면 국민들은 그건 재난 상황이니까 네. 이제 편안하기는 기대하실 수 없는 거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한 정도는 진도 9.0이 넘는 지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이고 그걸 이겨내는 정도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 평소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더운데 걱정까지 하면 얼마나 더 더워요. 그렇죠, 에어컨 교수님? 많이 키셔도 됩니다.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비 전력이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예비 전력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 올렸는데 그 점심시간에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식당을 가시면 갑자기 엘리베이터 꽉 차서 위에서부터 만 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예비 전력이라는 거는 옆에 화물 엘리베이터 쓰시거나 네네. 이제 계단 쓰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양을 이제 얼마나 여유를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고요. 10%다 하는 거는 이제 10대 중에 하나는 그렇게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예비 전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화물 엘리베이터 쓰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네. 계단 내려가시면 땀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가를 더 치르게 됩니다. 불편하거나 네. 비싸거나 이런 상황. 그래도 어쨌든 그 예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안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20일에 이 산자부가 예비 전력이 1,000만 킬로와트, 예비율이 11% 이상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3시간 만에 최대 전력 수요가 8,808만 킬로와트,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했고요. 그러면서 예비 전력이 10.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문제 없다고 해놓고 3시간 만에 예비 전력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정부의 예측 능력이,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10년 전에 이제 대정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예비율 한 5%, 6%일 때도 안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예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외환보유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 정도면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극단적인 널뛰기요. 이것이 이제 불안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강화된 변동성을 고민을 하면 이제 예비율을 10%나 에서 조금 더 늘려서 한 15% 정도로 빨리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안심이라고 하는 수준이 10%예요? 한 15% 정도. 15% 정도. 에서 25% 사이입니다. 네. 근데 15에서 25% 사이라는 건 이제 1년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예비율 개념이거나 혹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진도 한 5, 6 정도 수준의 네. 이제 최대 전력 수요 상황에서 20%, 25%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처럼 특정 한 해에 이제 굉장히 심한 폭염이 와서 예비율이 11%, 10% 떨어지는 것은 그 적정한 수준의 예비율 네. 수준에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올해의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연간 기후 패턴을 볼 때는 한 20에서 25%. 그러면 이제 올해같이 특별한 기후현상이 나타날 때는 10%까지 줄어도 여전히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 거죠. 네. 결국은 이 원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이 원전 유지를 이제 원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일단은 두 가지를 가늠하고 싶은데 네. 이제 이것이 보수의 논리냐.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탈원전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 가는 거 맞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것이 토건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제 기득권을 가진 그동안의 네. 어떤 경제 주체들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극단적인 기후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럼 기후변동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석탄이나 이런 종류의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생겼고 그러고 보면 현재의 기후현상은 어쩌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가 했던 토건적인 발상 혹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소비 행동 이런 것의 결과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후현상을 본다면 온실가스를 더 걱정해야 되고 네.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고 오히려 탈원전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보다도 네. 탈원전의 여부는 무관한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석탄을 안 쓰고 재생에너지원으로 빨리 가야 네. 한다는 건데 탈원전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탈원전이 문제다 하신 분들은 저는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원전을 쓰느냐 아니냐의 네. 인과관계는 없는데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이제 이것을 묶어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또 기회 될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정부가 지난주까지는 원전을 16기까지만 가동하면서 석탄과 LNG 발전은 228기에서 230기로 늘렸고요. 석탄 발전은 56기에서 59기로 추가 가동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돌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많이 돌리다. 아까 엘리베이터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최대 수요가 넘칠 때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가동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을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요. 건강도 굉장히 나쁘고 네. 원전을 많이 가동하면 사고 위험이 생기니까 그것도 네.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가스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나 혹은 적정 수준의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을 써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상황인 미세먼지를 참아가면서 석탄을 더 많이 때우거나 사고 위험을 불안하다는 건 알지만 원전을 조금 더 많이 가동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간 것이
간 것인 거죠. 네. 자연스러운 전략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현재의 발전기 구성들이 한 10년 전에 결정된 결과거든요. 발전기는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많이 돌린다, 화석연료를 많이 뗀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정책의 기조와 연관지어서 가타부타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뭐 원전을 조금 더 돌린다고 한들 그게 뭐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정책의 변화로 생긴 일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정책에 책임을 진 담당 부처의 장이나 담당 부처라면 네. 국민들께 이와 같은 일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스티어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통찰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예지력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설득을 시켜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안정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행위들 소비를 할 때도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재생에너지에 쓴다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를 한다거나 전기를 조금 아껴 쓰면서 이런 정도 아껴 쓰니까 괜찮잖아. 이런 기분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불안한 얘기들을 안 할 텐데 그것을 이제 불안한 얘기의 원인을 잠재우지 못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런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아쉬운 거죠. 저는 네. 현재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논쟁은 정치력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의 논쟁까지 갈 게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폭염이 왔고 아무도 예기치 못한 폭염이 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력의 불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 건데 이거를 탈원전 정책의 여부까지 확대시키는 게 정부의 결국 소통의 부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침소봉대하고 계시고 정부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또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네. 발언을 갈팡질팡하면서 이게 국민들을 오해하시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벌어지는 현상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중에 하나로 이제 수요 감축 요청 카드 DR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많이 손님이 몰릴 것 같으면 네. 점심 먹으러 갈 때 12시에 후루룩 몰려 나오지 않고 어느 분들은 회의를 좀 끊어서 12시 반에 엘리베이터에 나오시잖아요. 아니면 네. 회의를 한 20분 일찍 끝내서 11시 40분에 먼저 내려가시는 분들도 분산시키는 있고. 거죠. 예, 그런 정책입니다. 예.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예. 제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기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네. 12시 반에 식사하시잖아요. 11시 반에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옮겨주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는 수요를 좀 낮춰서 어딘가에 이제 변압기가 터지거나 이런 일을 막아주는 거. 네. 이런 행동이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네. 오늘 폭염과 관련해서 우리 전력 수요 이야기, 뭐 원자력 이야기 교수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전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 늘 같이 나오는 게 산업용 전기세 문제예요. 일단 오늘 그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그 업무 보고에서 가능성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명확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반 국민들께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산업이 같이 많이 쓰는 시간대를 중부하 때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점심시간 엘리베이터처럼. 그렇지만 새벽이나 심야에는 국민들께서 전기 안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네. 영세 자영업자분들도 전기를 그때는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심야나 새벽에 쓰는 전기는 대부분의 설비가 자동화돼서 밤에 일해도 무관한 대기업들이라든지 그런 큰 공장이 쓰는데 전기요금 중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문제가 되는 건 이 경부하대 요금이에요. 네. 중부하대 요금 올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부하대 요금은 올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국가를 위해서 약간의 부담을 감수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경부화 때의 전기요금을 올려서 중부화 때의 부담을 이렇게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올해 내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논리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어쩌면 현 정부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나 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서 또 혹은 최근에 벌어진 이제 최저임금제와 연관된 이제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튀는 것 같은 걸 이제 걱정하셔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부와 산업요금은 결단을 내려서 올려야 됩니다. 결단의 그리고 문제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중부화 때 국민들께서 주로 전기를 쓰시는데 네네. 그때는 에어컨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경부화 요금 올려서 수요 관리해서 중부화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다. 이런 설득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 없이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요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1035님께서는 탈원전 다른 대체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신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왕에 있는 거 잘 활용하자고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교수님. 저는 100% 동감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대로 가는 게 사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 담당자께서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늘려가는 작업은 향후 10년에서 20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원전을 아니겠죠. 끄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것을 유지시키면서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가보고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니까 그것이 네. 최대한 가능한 수준을 확인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을 여전히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혹은 상황이 더 늘려야 된다면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우리의 20년 후면 후대잖아요. 네. 후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흐름인데 마치 탈원전이나 에너지 전환이 3년 내, 5년 내에 모든 걸 결판을 내는 것처럼 꼭 이 정부에서 꼭 다 할 것처럼 네,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과 동일하게 의견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6635님 일방적으로 탈원전만 선언할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병행해서 정책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들 수준이 예, 이 정도입니다, 교수님. 일단 트윗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6635님이 이야기하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써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해야 할. 재생에너지가 네. 좋습니다. 가령 하나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폭염상은 북반부 전체가 덥거든요. 네. 북반부 전체 소위 선진국 그룹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괜찮잖아요. 유가는 이미 오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네. 제 생각에는 5년 전에 10년 전 상황에서 유가가 벌써 튀고 석탄값이 올라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이슈화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퍼졌기 때문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아울러서 이 폭염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니까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렇지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은 대체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강해지면 한 10년, 20년 운동해야지 하루아침에 영양제 먹고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도 좀 국민들을 편안하게 이해시키고 네. 천천히 모두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결단력 있게 해야 됩니다. 가령 산업용 경부화 요금 올리듯이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통찰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는 잘 시키고 천천히 설득하되 결단해서 할 부분들은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판단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홍준희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963님 1번 탈원전 고등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알려주셨어요. 8433님 탈원전이요. 더워서 정말 탈도시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하셨고요. 5433님 6175님도 탈원전 정답 보내주셨어요. 7788님 탈원전입니다. 김혜민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문자 참여로 또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